대학에서 생물 물리학을 전공했고 나사에서도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조시아 제이너. 유전자 관련 실험을 하던 중 새로운 실험에 도전했습니다. And when I had gut problems, would have discomfort in my stomach, often sometimes, going to the bathroom 5, 6, 7 times a day. Sometimes I just had so much pain I couldn't leave my bed. And when I went to the doctors and asked them, about it, they would say, oh, you need to exercise, it's stress or something like that. And to me, those answers weren't good enough because I was in pain, I was suffering. And I wanted to understand that more. 이번에도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실험이었습니다. I wanted to take that one step further. What I wanted to do was I wanted to see if I could replace those bacteria with bacteria from somebody else completely. Somebody that was healthy and strong and had digestive system that I envied, in which I removed all the bacteria in and on my body using antibiotics and replaced them from a healthy donor. It's like almost dissolved, but it's holding. 내 몸속 세균을 완전히 바꾸면 어떻게 될까? YOLO. 이 엉뚱한 상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건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바이오해커의 실험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What I found out was that it actually worked. The bacteria in my body changed after I transplanted it from a healthy donor. I was pretty astounded because before the experiment, 4 or 5 times a day, and blood was coming out and all these things that were symptoms of gastrointestinal distress, irritable bowel syndrome. Weeks after I did this transplant, those things stopped. Since then, I have yet to have blood come out of me. It's astounding that something so simple could have such a huge effect. 도대체 우리 장엔 무엇이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몸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미생물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 미생물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균입니다. 세균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고세균도 있습니다. 곰팡이 같은 진핵생물도 포함됩니다. 바이러스를 미생물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엔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을까요? 인간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생물은 약 40조 개에 달합니다. 이들의 유전자는 인간 유전자 개수의 100배 이상입니다. 무게로 치면 200g이나 됩니다. 미생물 박사님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전자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종류도 너무 많고 또 이 미생물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엔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먹 인사로. 네, 앉으십시오. 오늘 네. 저는
제 몸에 누구와 함께 사는지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몸이 일종의 세균 덩어리인 거죠. 지금 근데 제 몸에 세균이 산다고 하면 혹시 제가 병에 걸리는 거나 제가 잠재적인 병에 지금 노출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한데. 세균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너무 안 좋은 인식이 돼 있고 병원균, 더러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균 자체는 대부분 아마 99.9%는 사람에게 무해하거나 또는 오히려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세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생물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 몸에 사는 세균과 친구들. 전체적으로 그 피부와 구강, 장까지 봤을 때 합쳐보니까 1622종이 발견됐어요. 제 몸이 거대한 생태계네요. 네, 건강한 사람은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제 몸에 어떤 것들이 사는지 한번. 네, 이 포도상구균이 있고 막 이러네요. 네, 포도상구균 하면은 저거 병원균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상인 사람들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회 감염균이에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조금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정상인들은 누구나 포도상구균을 피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사실은 이 장인데요. 장내 미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사실 여기 제일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제 장,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인간의 장에는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세균의 99% 이상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블라우티아라고 하는 이런 세균이 아주 좀 무좀하는 아주 흔한 유형은 아니지만 또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 블라우티아는 혹시 좀 나쁜 세균이거나 이러진 않나요? 블라우티아나 페칼리박테리움 같은 세균들은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산하는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세균들이고 이런 세균들을 충분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장이 지금 굉장히 건강하고 장세포들이 좀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생물의 역할에 대한 단서는 끊임없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한 청년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7년 전 크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크론병은 염증이 계속 생기는 병인데 간단히 말해서 입부터 항문까지 음식이 들어가는 곳부터 나오는 데까지 가리지 않고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염증 때문에 배가 아프기도 하고 사실 정확히 원인은 모르지만 두통, 관절통 이런 것들이 약간 무작위로 찾아오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크론병은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발병 원인은 정확히 모릅니다. 희재 씨는 그저 면역 오작 등으로 인한 통증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을 느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에 욕밖에 안 해요. 머릿속으로 막 아픈 거를 막 이러고 참고 나서 그게 살짝 가라앉으면 긴장이 확 풀리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때부터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이러네? 다음에도 이러겠지? 어떻게 하면 안 이럴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데 방법은 여전히 모르겠고 찾아도 안 나오고. 면역세포가 오작동해 발생하는 크론병. 하지만 이것이 정말 유전자 때문만일까요? 먼저 면역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알아봅시다.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T림프구와 B림프구, 자연살해세포. 이 5개의 세포는 우리 몸을 지키는 우주방위군입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대식세포와 자연살해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먹어치웁니다. 수지상 세포는 통신병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잠자고 있던 쥐력군 T 림프구와 B 림프구를 깨워 침입 사실을 알리죠. T 림프구와 B 림프구는 수지상 세포가 전해준 정보를 토대로 적을 무찌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우아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우리 몸을 지켜줘야 하는 이 면역 세포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제일 흔하게 피부에 생기는 아토피, 음식을 먹고 혹은 꽃가루 같은 거에 알러지, 그리고 비염, 천식, 대표적인 전통적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기기 시작한 이런 크론병, 염증성 장 질환. 사실 이거보다 훨씬 종류가 다양합니다. 왜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할까요? 면역 세포의 오작동과 우리 몸의 위생물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향한 곳. 두륜산이 품고 있는 천연고찰 대흥사입니다.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와 함께 가장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오직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숲길은 스님들에게 더없이 좋은 수행 장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저 방 뺐다가 다시 오게 된 거죠. 거의 매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 삼아 두륜산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속옷에 땀이 축축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쏘다니다가 오곤 합니다. 자연으로 둘러싸인 고찰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소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수행에 힘쓰는 스님. 만일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을 찾는다면 스님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스님의 장래 생태계는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할 것 같으신가요? 이 몸 안에 있는 그 이제 맑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청정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해로움을 끼치는 탁한 기운이나 그런 어떤 좀 그런 나쁜 요소들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우린 스님들의 협조를 받아 스님들의 장례 미생물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스님들과 크론병 환자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검사 결과 2개의 세균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름부터 복잡한 두 세균은 어떤 역할을 하기에 스님들에겐 많이 발견되고 크론병 환자들에겐 적게 발견됐을까요? 루미노코카스 세나 라크로스피어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을 통해서 이러한 그 과한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균형이 이루어져 있고 적절한 면역 밸런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세포와 미생물은 장벽을 가운데 두고 사는 이웃입니다. 두 이웃은 장벽을 사이에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물론 면역 세포와도 긴밀히 소통하죠. 알레르기 질환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군이 꽃가루 같은 사소한 침입자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이럴 땐 난폭해진 면역군을 자제시켜야 하는데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특정한 미생물들입니다. 이 미생물은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이 장벽을 통과해 잠자는 조절 T세포를 깨웁니다. 이 조절 T세포가 중요합니다. 화가 난 면역세포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죠. 한마디로 면역세포는 우리 몸의 군대입니다. 미생물은 그 군대를 조절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인 셈이죠. 그래서 면역체계 대신 미생물 상호작용계로 바꿔볼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생물이 어떠한 그 대사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내거나 또는 우리가 섭취한 영양 물질을 분해해서 내주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그러한 것들을 인식해서 어떠한 특정한 방향으로 분화해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에서 배출한 물질이거든요. 컨트롤 타워의 주요 참모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전령을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먹고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도 상당 부분 미생물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생명 유지의 외주를 맡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고기를 먹게 되면 미생물이 B2해분을 생성합니다. 인간은 B2해분을 만드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식이섬유를 소화하는 기능도 마찬가지죠. 미생물이 없다면 우린 샐러드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제2의 게놈이라 부르며 주목하는 것이죠. Our own DNA doesn't encode all of the necessary capabilities for full health, for full development, that we rely on our microbiomes to help our DNA, to help our genomes in terms of providing signals for development and function of various different organ systems.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미생물, 특히 세균을 왜 무서워하게 됐을까요? 사실 세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세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미생물을 본 최초의 인간, 네덜란드의 포목상 레이오엔 훅입니다. 렌즈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던 그는 자신의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찰했죠. 처음 보는 미생물의 세계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하루는 아내의 입속을 관찰하다가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수천 마리 미생물이 입안에 있다고? 진짜 흥미로운데?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뒤 콜레라가 영국 런던을 휩쓸었죠. 당시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 오염으로 생긴 병이라 믿었지만 단 한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마시던 물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런던 콜레라 지도. 콜레라 환자를 조사해 그들의 거주지를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환자들이 전부 하나의 수도 펌프를 이용했다는 걸 발견한 뒤 그는 이렇게 외쳤죠. 범인은 물속 세균이었어. 질병이 세균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의심한 사람. 영국 의사 존 스노우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입니다. 그는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라면 그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에게서 같은 세균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세균을 다른 동물에게 주입하면 똑같은 질병이 걸린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질병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발견한 그는 이 발견을 세균 이론이라고 부르자. 코흐의 세균 이론은 세균에 대한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오랜 친구였던 세균은 박멸 대상이 되어버렸죠. 온갖 청결 향균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872년 출간된 한 논문에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놀라운 글이 실려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귀족의 질병이다. 지나친 청결이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영국 의사 데이비드 스트라차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외동인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에 더 취약하다. 반면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특히 막내일수록 비염에 걸릴 확률이 낮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생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하고 다 우리 교육하잖아요. 그 교육을 누가 하느냐, 면역계 교육을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어렸을 때 주변에서 접하는 미생물들이 교육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건 우린 너하고 나 해로운 게 아니다. 이건 괜찮은 거다. 접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야 되는데 딱 단절이 돼서 그게 확 줄어버리니까 이 초보 면역계가 나이를 먹어도 계속 경험을 쌓지 못하는, 그것이 이제 위생가설의 핵심인 거예요. 실제로 면역세포의 혼란으로 인한 질환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식과 비염은 물론이고요. 크론병은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대인의 미생물 생태계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도전받는 질환이 나쁜 균이 일으킨 게 아니고 오히려 나쁜 균보다는 유익균들이 사라지면서, 유익균들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그 질병들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장 속 유익균은 왜 점점 사라지는 걸까? 그 단서를 찾기 위해 아마존 정글로 향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정글. 그 끝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로 가는 길. Hola. Buenas tardes. 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이들. 도밍게스 교수는 이들의 장내 미생물을 연구합니다. We like to have gradients, a space where you can find people living in one extreme very urban and in the other very isolated and traditional, and then see what happens in that gradient. We are in general very interested in studying peoples that are very remote. Yeah, I have swabs. I have. 도밍게스 교수는 30명이 넘는 원주민들의 표본을 채취했습니다. 현대 문명에서 떨어져 생활한 사람들.
Number 10. 석기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원주민들의 미생물을 얻는 것이죠. 도밍게스 교수는 손과 발, 그리고 입안의 미생물뿐만 아니라 분변까지 채취했습니다. So if we compare ourselves with the traditional peoples in the Amazon jungle, we are probably around 40% lower in intestinal diversity. 베네수엘라 원주민들은 미국인 대부분에게 없는 고유한 미생물을 100종 넘게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일까? 답은 식단에 있었습니다. The food particles that arrive in the hindgut, in the colon, parts of the diet that were not digested and absorbed by ourselves. So these are leftovers after digestion and our absorption. So mostly indigestible for us, and that's the food for the bacteria. If we eat bread, pastas, and 100% absorbable foods, we starve our hindgut bacteria. 우리가 먹는 식단이 미생물이 사라지게 만든다면 서구화된 식단이 미생물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많은 과학자들이 미생물 생태계의 파괴의 주범으로 꼽는 패스트푸드를 2주 동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드라마틱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먹은 지 열흘째부터 미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또한 각종 유익균들이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종 다양성이 아주 급추락하고 있네요. 패스트푸드로 망가진 미생물 생태계. 얘도 얘가 락토바실러스고 한번 무너진 마이크로바이옴을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는 거고 뭐 하루 이틀 또는 뭐 길게 3, 4일이면은 우리가 먹은 거에 대해서 반응해서 이제 미생물이 바뀐다. 사람은 이 전분이라는 이런 탄수화물에 아주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분을 분해한 효소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열심히 소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대장에 남아 있는 미생물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소화하는 전분, 설탕 이런 것들을 줄이면 돼요. 이 전분하고 설탕이 위주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과일과 채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으면 됩니다. 네, 원래도 뭐 되게 적었는데 그나마 그 완전히 멸종 상태였던 거예요. 미생물 생태계 보존이 중요한 이유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의 질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e first job is to make people aware of how important our microbiome is to our health so that they can learn not to damage it anymore. 앞서 우리가 만난 스님과 크론병 환자 역시 다양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현대인의 질병과 마이크로바이옴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유전자가 질병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믿어왔죠. 반면 미생물 유전자에 주목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이 앓고 있는 13개 질환 중 12개 질환이 인간 유전자보다 미생물 유전자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200g 미생물이 만든 작지만 거대한 우주가 있습니다. 이 200g의 우주는 인간의 면역은 물론 건강과 질병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는 노력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